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교 안전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그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이 안타까운 사고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 현장 학습 차량이 현장 학습을 갔다가 한 오후 한 4시쯤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내리는데 내 아이만 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나와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니 우리 아이가 왜 안 보이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선생님이 막 부랴부랴 막 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디 갔지 이러면서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현장 학습지로 가서 보니까 정말로 안타깝게 연못가에서 빠져가지고서 그만 목숨을 잃은 겁니다.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죠. 우리 아이들을 현장 학습을 갔으면은 당연히 그 인원수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특히 물가나 이런 불가가 있는 데서는 아주 위험한 거죠. 언제든지 아이가 장난치다가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선생님이 설마 사고 나겠어? 라는 이런 아니란 생각, 이런 부주의가 결국은 우리 어린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겁니다. 정말로 만에 하나 사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 안전불감증이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유치원 사고 사례 또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잠실에 있는 한 유치원입니다. 이 아이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막 탔습니다. 통학버스를 탔는데 운전자가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문도 안 닫은 상태에서 급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차가 출발을 하니까 뒤로 벌렁 자빠지면서 이 충격을 받고 쓰러진 겁니다. 사실 인솔교사의 철칙이 있습니다. 인솔교사는 가장 늦게 타고 가장 일찍 내려라. 왜냐하면 가장 늦게 타라는 것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타도록 해주고 또 가장 먼저 내려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솔교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뇌 충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부랴부랴 아이를 정해서 병원에 갔는데 한 11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의사가 아이 입을 벌려보니까 입안에 이물질이 가득해가지고서 이 아이가 질식사고를 당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뇌에 심한 충격을 받으면은 먹은 이물질이 넘어올 수가 있고요. 혀가 말려서 기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솔 교사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인솔 교사가 그런 지식이 있었더라면은 우리 아이가 뇌에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은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아이 입부터 벌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에 이물질이 있으면은 눕힌 다음에 꺼내주면 되는 겁니다. 혀가 말렸으면 혀를 풀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 고개를 뒤로 젖혀주면은 숨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질식사고는 당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전혀 우리 선생님이나 또 운전자가 이런 결국은 안전의식, 안전 없고 안전 불감증 때문에 역시 또 우리 아이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의 안타까운 사고 사례 하나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부주의였습니다. 선생님이 그만 석회수를 분다가 알코올을 분 거죠. 갑자기 불이 확 번진 겁니다. 이 아이들이 옹기종기 석회수에 이렇게 붙는 거를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고 그때 우리 여자아이의 이 머리카락에 불이 붙으면서 아이가 3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큰 화상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석회수, 알코올 거기다 써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불을 만지고 물이 있고 하면은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상의 보호를 받아야 될 어린이들이 1년에
각종 안전사고로 200여 명씩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교통사고입니다. 그 다음에가 물놀이 사고입니다. 다음에 추락사고, 이렇게 떨어지는 추락사고 있어요. 특히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이런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식 중독, 화재 순으로 이렇게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나 자신의 능력을 알고 상대방의 능력을 알고서 전투를 하면은 다 싸워서 다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선생님이, 내 자녀가, 내 제자가 이런 사고 안 당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가 뭔지, 안전사고의 실체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014년에 참 안타까운 세월호 사고가 있었죠. 그때 그 단원고 여고생, 이 어린 딸이 배가 침몰될 것 같으니까 아빠한테 전화한 겁니다. 아빠, 배가 침몰할 것 같아. 나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했고, 이 아버지는 안전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배가 침수 조짐이 보이면은 빨리 구명조끼 착용하고서 갑판으로 올라가라 라는 게 안전 지식입니다. 우리가 구명조끼 착용하고서 바다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만히만 있으면 물에 뜨잖아요. 그래서 그 여고생은 친구 2명을 데리고서 갑판으로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내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면 목숨을 잃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할 때 안전에 대한 지식, 안전에 대한 정보가 그만큼 충분하면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지식이 없으면은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불안전한 환경에서 지식이 없으니까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죠. 우리 가스가 새면은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전에는 무색무취, 즉 전혀 냄새가 안 났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가스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비릿한 마늘 썩는 냄새를 심었습니다. 부치제 냄새가 납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이 가스레인지 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부치제, 비릿한 마늘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가 새고 있는 겁니다. 이 가스는 바닥으로 가라앉을까요? 중간에 있을까요? 천장 위로 올라갈까요? 이거는 안전 지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주도 빼놓고는 다 LNG를 쓰고 있습니다.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새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즉, 위를 쓰셔야 됩니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LPG는 가라앉죠. 그건 바닥을 쓸어야 됩니다. 전에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스가 새면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답변 중에 선풍기를 켜가지고 일시에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가스가 새 있는 상태에서 전열기를 꽂거나 키면은 빵 터집니다. 흔히 가스가 새면은 전기하고 잡아당기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센트 주변에 센 가스가 모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열기구를 누르면은 그만큼 스파크 현상으로 꽝 터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안전사고, 각종 재난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근본 원인은 안전의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안전의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설마 사고 나겠어가 아니라 만에 하나 사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평상시 안전을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 생활안전, 교통사고, 모든 사고 예방법의 해법은 안전의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의식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사고 예방을 해서 안전교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안전교육만큼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컨설팅 기관이죠. 맥켄지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연구했습니다. 우리 안전교육을 잘 시키면은 사고는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결론은 88%입니다. 안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 지식을 내가 생활하도록만 유도해주면은 사고는 88%까지 줄일 수 있다.
안전사고는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시설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해주고 이런 생활하도록 하는 거, 결국은 지식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길러주는 겁니다. 이때 안전교육은요, 말로만 하는 교육은 교육 효과는 10% 정도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즉 말로만 하는 교육은 좀 있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질문 답변 뭔가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은 20에서 30%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 체험 교육을 할 경우에는 40에서 50%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반적으로 실습 체험 교육 효과가 가장 높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60에서 70% 효과를 보이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는요, 이 교육받은 우리 아이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유도하는 파급성을 띤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가 꼭 지켜야 될 내용들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알려주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 알려주다 보면은 자신은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실습 체험 교육, 또 파급성을 띤 교육, 그래서 올바르게 교육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 아이가 조금만 아프면은 이 병원 저 약국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 아이 생명이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이런 교통사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하신 겁니다. 내 자녀가 안전하게 자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결국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서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는 또 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사고 사례 보시고서 좀 너무 딱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 내 자녀도 이런 사고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시고서 우리 아이가 안전할 때 그런 안전교육을 시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안전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보면은 44시간의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51차 시의 안전교육을 또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이 안전교육이 아주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서 꾸준히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실습 체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교실에는 또 교실형 안전체험 교실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학생안전체험관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학생들에게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이런 체험 교육도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번 우리 인근에 안전체험관 또는 어린이 교통공원 이런 데를 가셔가지고서 아이들에게 한번 교육도 시켜주는 그런 노력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 여러분, 안전 정말로 공짜 아닙니다. 내 안전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 나 자신이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 6월에 그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조금 우리나라와 이런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에 관한 하는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그 나라가 워낙 지진이라든가 이 재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에 대비하려는 그런 노력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초등학교는 어떻게 안전교육을 하고 중고등학교, 유치원 이런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가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세 가지를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한 20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통안전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통안전이 심각한 거죠. 두 번째는 생활안전교육이었습니다. 생활안전교육이고 세 번째가 지진, 재난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이런 안전교육의 핵심은 3조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자조입니다. 자조. 스스로 자자 써가지고 자조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안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길러줘서 스스로 나 자신이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철저하게 길러주고 있습니다. 뭐 미취학 아동 때부터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자조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공짜 써가지고서 공조입니다. 서로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가 아니니까 하면서 그냥 방치한다면은 사랑하는 내 자녀 역시 누군가의 방치 속에 사고를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은 반드시 서로 돌봐주자라는 그런 의식이 확고하게 돼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공조는 공평할 공짜죠. 공조를 써가지고서 이거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나가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아이가 안전할 때 그 안전이 오래가도록 무언가 노력하려고 하는 거죠. 이 노력하려는 마음이 바로 안전의식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안전교육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안전 문화가 정착이 돼야지만은 안전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설마 사고 나겠어가 아니라 만약에 사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결국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안전 문화라는 것은 안전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의 총칭이 바로 안전 문화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다 안전의식으로 중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식의 어떤 3조 운동이 바로 이런 안전의식,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일본에 이렇게 가보시면은요, 큰 건물의 한쪽 라인에 빨간색 역삼각형 표시가 쭉 돼 있는 거를 보실 겁니다. 혹시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빨간색 역삼각형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곳이요, 만약에 재난이 발생 시, 화재가 발생 시 소방관이 글로 진입을 하고 또 실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글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는 강화유리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 강화유리는 잘 깨지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강화유리를 쓰는 곳은 손망치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손으로 안 깨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빨간색 역삼각형 표시를 해놓는다는 자체가 바로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만큼 사고 위험은 줄어드는 겁니다. 이 안전의식이 있으면은 주변이 안전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전의식이 있는 사람은 사고 발생 전 조짐주군을 발견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안전문화 정착하고 이 안전의식이 정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안전의식이 있는 사람은 주변이 안전해진다는 좋은 예가요, 지난번에 우리 포항 또 경주 규모 5.4,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의 진도는 2.0였습니다. 진도는 내가 있는 데서 느껴지는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이 규모라는 거는요, 이 지진이 발생한 진원에서의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규모 9.1의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때 2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크고 작은 섬에서 수영을 즐기는 관광객의 70%가 거의 몰살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푸켓의 조그만한 섬에서 틸리 스미스라는 이 안전의식이 있는 어린 소녀 덕분에 주변의 수영객들 다 구한 그런 미담 사례가 있습니다. 이 틸리 스미스가 엄마와 같이 수영을 즐기고 있는데 파도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원래 파도는 완만히 왔다가 완만히 가면서 파도를 즐기는 건데 여기저기서 프라이팬에 막
물이 막 불불 끓어오르듯이 끓어오르면서 물살이 급격하게 왔다가 급격하게 빠지는 겁니다. 이 신기한 현상에 다들 물고기 주스로 오죽하면은 얼마나 빨리 빠지면은 물고기가 못 따라갈 정도로 급격하게 빠지는 겁니다. 그 신기한 현상에 물고기 주스로 들어가는데 이 틸리 스미스라는 어린 소녀는 지진이 발생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엄마한테 얘기했죠. 엄마, 내가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이거 지진 발생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올 거기 때문에 엄마 빨리 피해야 된다 라고 엄마한테 얘기했고, 엄마는 다시 또 관리인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다 철수시켰어요. 정말 철수한 지 채 5분도 안 돼가지고서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온 겁니다. 쓰나미가 뭔지 아시죠? 쓰나미가 몰려와서 싹 끌고 갑니다. 그 다음 오는 쓰나미는 더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다 끌고 가지고서 무려 2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틸리 스미스가 있는 그 섬에서는 한 명도 다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안전의식이 있는 어린 소녀가 다 구한 겁니다. 만약에 그 소녀가 그 섬에 안 가고 다른 섬에 갔다. 그러면 또 다른 섬은 살고 이 섬은 또 목숨을 많이 잃었을 겁니다. 이렇게 안전의식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이 틸리 스미스와 그 부모를 백악관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도 크게 나왔어요. 어떤 재난 현장에 어린 영웅 해가지고. 그래서 빌 클린턴이 이 틸리 스미스한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 라고 했는데, 이 틸리 스미스가 대답하기를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안전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위험을 미리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전의식이 없으면 그만큼 또 사고의 문 높아집니다. 그 안성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딸을 데리고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바닥이 없는 겁니다. 바닥이요. 그래갖고 모녀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엘리베이터가 바닥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멀쩡하던 엘리베이터가 한순간에 바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바닥이 없어지기 전에 사고 발생 전 조짐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가령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웅 하면서 괭물 낸다든가, 열렸다 닫혔다가 반복한다든가, 조금 이런 문제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사고 발생 전 조짐 증후군입니다. 그럼 이런 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엘리베이터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 이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는 점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해가지고서 이 엘리베이터가 이상합니다. 좀 점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안전한 사회입니다. 이런 식의 위험을 발견하고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바로 안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그런 의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안전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나라를 꼽으라면 스웨덴을 꼽습니다. 스웨덴은 3세만 되면은 세이프 키스 클럽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 가입을 합니다. 보통 안전교육을 시킬 때는 3세부터 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3세가 뭐를 알겠냐 하시지 마시고요. 3세부터 교육을 시키면은 다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의 교육고가 안전교육은 3세부터입니다. 스웨덴의 안전교육 방침이요. 그 첫째가 부모님 위주의 어린이 조기 교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가 3세만 되면은 부모님과 함께 세이프 키스 클럽에 가입해가지고서 이런 실제 사고사례 중심의 교육을 다 받는 겁니다. 3세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주고요. 두 번째가 실제 사고사례 중심의 실습 교육입니다. 우리 안전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사고 예방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교육 소재는 주위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입니다.
사고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이런 사고 사례를 보고서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을 찾아가지고서 내 아이가 이런 사고 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교육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가령 우리 아이가 차 뒤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내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 자녀를 좀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무단횡단 하려고 하면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보호해줘야 됩니다. 내 자녀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치신다면은 똑같습니다. 당신의 자녀도 누군가의 그런 과속 난폭 운전자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교육이죠. 생애 주기별로 안전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나라를 꼽으라면은 프랑스입니다. 이 어린이들을 이 생애 주기별로 나눠서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고등학교 식으로 하는데, 이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가장 잘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제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제도라는 거는요, 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은 각종 우리 아이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사고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우리 아이가 충분하게 안전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은 안전교육 인증서를 줘서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또 이 보행자 면허증을 주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보행하다가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보행자 면허증을 주는 교육을 하고, 또 5학년 되면은 안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안전 교육을 철저히 받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또 중학교 들어가서 모페드라는 원동 기형 장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시험 볼 수 있는 또 자격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생애 주기별로 안전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이 세월호 사고 전에는 사실은 안전 교육이 전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호 사고 나고서 이 안전 교육이 아주 강화됐죠. 특히 이 어린이집에서는 이 아동복지법상 44시간을 지금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괴라든가 미아 예방을 위해서 10시간의 안전교육을 받고,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10시간, 또 아동학대, 성폭력, 또 약물 오남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전에는 이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현재는 이런 교육이 아주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도 지금 이전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교사들에게 이런 안전교육 전문 강사로서 능력을 길러주겠다고 해가지고 교육부에서도 현재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조금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뭔가 안전교육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담당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안전 수업을 다 이쪽에 전담해야 되는데 모든 수업을 다 하면서 안전까지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 선생님을 양성하는 그런 사범대학 시절부터 안전교육에 대한 거를 필수 과목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필수 과목으로 받고 학교에 이런 받은 내용을 가지고서 또 실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가지고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체험교육 중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위험 예지성 훈련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위험 예지성이라는 것은 미리 위험을 알아가지고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현재 지금 이 학교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학교 안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체육 시간입니다. 왜 체육 시간이 사고가 많겠습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밖에 뛰어노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 쉬는 시간 이런 순으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합니다. 학교에서 지난번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특히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유념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그 3층에 있는 교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유리창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깥에는 위험하니까 닦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들 이 아이들이고 앞에만 이렇게 닦았는데 한 아이가 창문 쪽으로 나와가지고서 이 바깥쪽을 닦다가 그만 떨어져가지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송까지 가가지고서 이 법원 판결에서는 선생님 잘못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물론 정말로 이런 사고 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은 선생님 책임을 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사고 발생하지 않게 해서 사전에 어떤 노력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이런 그런 사고 날 거에 대비해 가지고서 바깥에는 닦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사고가요. 이 초등학교 이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아이들이 공놀이 갖고 이렇게 체육을 하도록 했는데 선생님이 조금 늦게 나갔습니다. 늦게 나가지고서 수업은 시작이 됐고 이 축구 골대가 한쪽에 기울어져 갖고서 축구 골대를 아이들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옆으로 옮기려고. 이 축구 골대를 옮길 때는 양쪽에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한쪽은 사람이 많았고 한쪽은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쪽으로 축구 골대가 쓰러지면서 한 아이가 머리를 맞아가지고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 또 판결까지 가가지고서 전적으로 학교 과실, 선생님 과실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일단은 없었죠. 또 더군다나 이런 식의 위험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라고 본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이 학교 안전사고 중에 보면은 뭐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 뭐 초등학생, 이 사고의 심도, 사고의 심각도가 가장 높은 것이 계단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학년들은 가장 1층을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이 있으면은 항상 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단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넘어지거나 하면은 이 골절 또 이 치아 손상 이런 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이 우리 아이들이 이 실내화는 슬리퍼식의 실내화는 아주 용합니다. 특히 뭐 아이들이 막 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반드시 운동화식의 어떤 실내화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또 이 과학실에서 실험하다라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한테 과학실에 가서 이 비커하고 여러 가지 과학 도구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갖고 오라고 하고서 이 교실에서 이 비커에다가 이 불 붙이고 하는 실험을 하는데 그 책상이 약간 경사가 져 있었습니다. 경사가 진 상태에서 불을 붙이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지켜보려고 하다가 이 비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져가지고서 우리 아이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의 내가 이 불을 다루거나 할 때는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학생들을 좀 떨어뜨리게 한다든가 옆에 또 소화기를 갖다 놓는다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가 알코올이면 알코올 이렇게 써놓는다든가 이런 걸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좀 떨어져 있으라고 항상 뭔가 불이 붙을 거에 대해 대비하려는 결국 이런 게 또 안전의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있다면은 그만큼 사고 위험은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또 우리 요새는 2층, 3층에 있는 데서 추락 위험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베란다의 높이를 현재 1.2m로 해놨고요. 간살 간격은 다시 확 좁혀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추락하는 위험이 있는데 그런 추락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의자나 책상 같은 게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그런 난간 같은데 잘 안 보이는 곳은 뭔가 의자나 책상을 갖다 놓고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아이가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데 옥상에서 추락하는 사고도 가끔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곳은 못 가도록 해놔야 되는 거고요. 부득이 우리 아이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뭔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놓으면 안 됩니다. 사실 학교에서 큰 생명의 유혹을 받을 정도까지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저런 식으로 추락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아주 사고가 높습니다. 또 요즘 학교 내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학교에 운동장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 보차도 구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서 종종 사고가 납니다. 얼마 전에 한 아이가 학교 내에서 들어가다가 끈이 풀려 가지고서 끈을 묶고 있는데 그만 차가 받아서 학교 내에서 아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주차장은 아이들의 동선과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학교동이 앞에 있으면은요, 우리 아이가 바로 학교동으로 가고 차는 좌측으로 가가지고서 아이와 만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부득이 만나야 되는 지점에는 이 보행 속도로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보행 속도라는 것은 시속 5km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 유치원 또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 사고도 종종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인솔교사의 철칙은 가장 늦게 타고 가장 일찍 내려야 되고요. 또 이 운전자의 철칙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철칙은 아이들의 이 승하차 방향은 인도 쪽으로 해라 라는 게 또 철칙입니다. 얼마 전에 이 해인이 용인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해인이법으로 해가지고서 법에 상정이 돼 있는데요. 어떤 사고였냐면요. 이 어린이집이 양쪽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마주보고 있는 데가 조금 경사가 져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앞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가 와가지고서 아이들을 오른쪽으로 인도 쪽으로 내리게는 해줬어요. 그랬고 다시 하원시킬 때는 이 차가 다시 오른쪽으로 자기 가기 편하려고 이렇게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차를 타기 위해서는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차를 타려고 내려가는데 그 앞에 있는 경사진 도로에 주정차해놓은 차가 밀린 겁니다. 밀려가지고 결국은 그 차가 우리 이제 혜인이를 쳐가지고 5살 여자의 혜인이를 쳐가지고서 아이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죠. 요즘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너무 이런 사고 종종 발생합니다. 결국은 이 근본적으로 지어야 될 철칙을 안 지키면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 운전자가 내려줄 때처럼 올라탈 때도 인도 쪽으로 했더라면은 이 아이 목숨을 안 잃었습니다. 또한 이 경사진 도로에 차를 대면서 차가 뒤로 밀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괸목만 이렇게 괴놨더라면은 역시 또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런 게 다 안전의식인 겁니다. 특히 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이 혜인이가 차에 부닥쳤는데 차에서 나중에 장애파열 돼가지고서 결국 목숨을 잃었죠. 근데 인솔 교사가 선생님이 너무 대응도 미숙했습니다. 아이한테 야 너 괜찮니? 아니 괜찮겠습니까? 차에 부닥쳤는데. 빨리 119를 불렀어야죠. 빨리 119를 불렀었고 병원에 갔어야 됐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눕혔어요. 눕혀놓고 나니까 아이가 막 그냥 청색증 막 새파래지면서 막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겁이 나가지고서 119로 신고를 했고 119가 와가지고서 아이를 태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자마자 이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해인이법이 이런 응급 상황에 응급 처치를 제대로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게 해인이법입니다. 그러나 해인이법 이전에 결국은 차가 이 경사진도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얼마 전에 하준이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준이법이 바로 경사진 도로에 괸목을 꼭 개도록 한 겁니다. 놀이공원에 놀러 갔는데 이 경사진 차가 밀려가지고서 하준이가 그만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거죠. 그래서 하준이나 혜인이나 다 이게 결국은 차가 뒤로 밀려가지고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 어린이집에서 이런 조그만한 사고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사고의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흔히 뭐 사고 다발 지점이라는 건 지형이 문제가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지만은 어린이는 어린이 자체가 사고의 독립변수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이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을 하고서 우리 아이가 안전할 때 그런 안전교육을 꾸준히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 학교 가는 또 등하굣길도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나중에 뭐 교통안전 부분에 강의할 때 자세하게 알려줄 텐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결국은 이 주변의 위험을 찾아가지고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게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바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세 가지 부족한 특성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조급합니다. 항상 뛰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뛰면은 그만큼 사고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부모님 아이 등교할 때 야, 너 빨리 해 그러면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사고는 서두르다 보면 항상 사고가 납니다. 두 번째는 모방성입니다. 항상 우리 아이는 어른들을 따라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행동을 잘못하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교통 쪽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중에 가장 많은 게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결국 무단횡단은 어른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단순성, 자기중심성입니다. 모든 거를 자기 위주로만 생각합니다. 막 뛰다 보니까 주변에 물가가 있는 것도 모르고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차도로 뛰어들면은 모든 차는 나를 보고 멈춰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각종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 유치원, 뭐 또 초등학교, 특히 뭐 어디 수련원에 갈 때 이런 때는 반드시 낯선 곳에 갈 경우에는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부분을 미리 아시고서 우리 수련원에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서 그만큼 낯선 곳에서의 위험이 높으니까 선생님이 좀 이런 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좀 철저히 좀 취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선생님 찾아가서 얘기하는 부분도 이런 것도 역시 안전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부모님이 이런 안전의식으로 중무장돼 있을 때 그만큼 내 자녀, 내 제자들의 안전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선중에서는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하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사고 예방법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예방법을 숙지하도록 하고 또 이런 내용을 부모님이 아셔갖고 부모님이 교육하도록 하고 또 선생님이 교육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려는 그런 안전의식,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서 서로 크로스 체킹하는 이런 노력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젠 제가 이런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학교안전사고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데 사고 원인은 똑같습니다. 바로 설마 사고 나겠어라는 이런 아니라는 의식입니다. 사고 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주변의 위험 요소가 눈에 보입니다. 우리 학교나 가정에서 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은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 위험한 거를 정리정돈하고 그래서 안전 교육을 꾸준히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육할 때 한 번 발생한 사고는 또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사고 사례를 가지고 원인과 예방법을 꾸준히 교육을 시켜주신다면은 그만큼 노력하시는 만큼 내 자녀, 내 제자의 안전은 보장받습니다. 정말로 안전 교육만큼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이런 좋은 보약을 어릴 때부터 꾸준히 복용시켜주는 게 안전의 지름길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